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김학균 센터장 모시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 전망 등 글로벌 경제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늦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마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 발표도 있었고요. 또 네. 연준에서도 연일 우리 금리 그렇게 쉽게 낮출 것 같지 않습니다라는 논조에 네. 발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찌 보면 올 초에는 뭐 기준금리 바로 인하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 가지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센터장님께서는 도대체 언제쯤 기준금리가 좀 변화될 거라고 보세요? 금융시장에서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예. 미국이 3월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해서 올해 한 6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습니다. 예. 다수 의견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기대치가 한 6월 정도로 후퇴했는데요. 저도 빨라도 6월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그래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만약에 지금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2%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둔다 그러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 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저는 미국 경제가 아직도 너무 뜨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작년 이맘때 미국의 GDP 성장률을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했을 때 작년입니다. 예. 작년 1월 달에 2023년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때 이제 미국 경제가 한 0.5%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예. 근데 아직 뭐 작년 성적표가 안 나왔지만 이게 2.5%까지 미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뭐 경제가 좀 영향을 받고 그럼으로써 경제 과열이 식으면서 인플레이션도 잡히는 게 뭐 일반적으로 통화 정책이 작동하는 경로인데 네. 저는 뭐 최근에 물가가 높은 거를 뭐 우리가 잘 안 떨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좀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미국이 금리를 제로에서 5.25에서 5.5까지 올렸는데 어떻게 경제가 더 좋아지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어느 정도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전 모든 경제 현상이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경기도 뜨겁고 뭐 물가도 잡히고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뭐 경제를 망치고 싶은 생각은 없겠지만 적당히 경제가 질서 있게 연착륙을 하면서 성장률도 좀 둔화가 되고 물가 상승률도 둔화가 되는 뭐 이런 것들 기대했을 텐데 뭐 미국의 정부가 돈을 너무 쓰면서 작년에 이제 GDP 대비 재정 적자가 한 6%가 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평시에 작년에 미국이 심각한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게 없었음에도 재정 적자가 GDP의 6%를 넘는다는 거는 저는 정부가 좀 돈을 과하게 쓰는 거 아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미국에서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을 막는 제어 장치가 저는 좀 고장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요. 물론 지금 집권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 민주당이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뭐 시장에 부족한 걸 정부가 좀 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원의 다수당은 또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때가 이제 트럼프 집권 4년 차거든요. 네. 공화당 정권 말기에 굉장히 그들의 정체성과는 좀 맞지 않는 이제 뭐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미증유의 사건이 있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뭐 돈을 많이 풀어서 두둑하게 현금 보조금을 많이 국민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돈을 마음껏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반도체 업체 특히 이제 인텔 같은데 보조금을 이제 뭐 지급한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투자를 빨아들이는데 그거 다 정부가 국채 찍어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계속 쓴다 그러면 예.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잘 버티고 그러면 물가가 안 잡히는 거네요. 물가는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뭐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뭐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물가가 높다는 게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위험은 뭐냐면 저는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나 경제에서 탈이 나는 거는 예. 그 경제에 가장 취약한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면 예컨대 뭐 부채를 많이 진 집단이 금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경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빚 많은 사람들이 취약층이 돈을 못 벌면 이 부채가 위험해질 수가 있고 은행이 돈 떼이고 그럼 막 대출을 회수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 다시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고금리 결국은 금리가 높으면 누군가 부담을 지고 있는데 네. 미국 경제에 누가 부담을 질까 생각해 보면 소비 민간 소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소비 뭐 비교적 전 좋다고 생각하고 고용도 아닌 것 같고 결국 이제 부동산 또 은행 시스템. 예. 작년에 실리콘밸리 뱅크나 아니면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지방은행들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지방은행들보다 미국에서 큰 은행들, 시티그룹이나 아니면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대형 은행들의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히나 지금처럼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면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단기로 예금 받아서 장기로 대출해서 먹고 사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버티더라도 혹시라도 은행이나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돈을 많이 뿌려댔던 행정부 때문에 물가가 좀처럼 안 잡히는 요인이 그중에 하나라면 올해는 선거가 있잖아요. 네, 네. 선거가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해당 행정부가 돈을 좀 더 푸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다면 또 6월도 아니라 이러다가 또 더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물려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그 인플레이션만 생각하면 저는 중앙은행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정적으로. 네. 근데 금융 시스템에 그 미치는 교란이나 부담을 생각하면 2019년도에도 이제 미국이 보험용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리를 낮췄는데 네. 그때 실은 조금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금리를 낮출 정도로 미국 경제가 나쁘지도 않았고 이제 외견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있고 해서 예상되는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금리를 낮춘다라는 게 파월 의장의 표면적인 얘기였지만 금리 낮추기 2009년 6월부터 금리를 낮췄는데 4, 5월 달에 네. 미국의 MMF 단기 금융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그래도 뭐 물가가 여기서 뭐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6월 정도는 일단 금리를 낮추면서 금융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가 많이 안 잡히면 금리를 많이 낮추기는 네.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도 아니고 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기조를 관심 있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미국 증시에 요즘 투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네. 그러면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가는 건 맞나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예. 결국은 뭐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주식 투자자들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데 준거의 틀이 되는 금리는 기준금리는 아닙니다. 예. 뭐 우리가 한국은행과 뭐 거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금리가 중요한데 지금 미국의 시장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것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방기금금리랑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범위니까 중간값을 하면 5.375죠. 예. 근데 지금 시장의 기대는 6월부터 금리 낮춰서 한 서너 번 낮출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0.25%포인트씩 4번 낮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5.375에서 1%포인트가 떨어지니까 4.375가 되겠네요. 예. 미국의 기준금리는 만기가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입니다. 근데 지금 만기가 10년짜리 미국 국채 수익률이 4.3입니다. 하루짜리 금리가 4.375고 10년짜리 금리가 4.3이라 그러면 사실 장기 금리가 너무 낮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 연준의 기본적인 생각은 단기 금리를 빨리 장기 금리보다 떨어뜨려야 은행들이 좀 숨을 쉬거든요. 예. 그런 거라 그럼 저는 지금 정도의 물가 속도라 그러면 미국의 장기 금리는 굉장히 4% 위에서 계속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뭐 4번 정도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라 그러면 실은
주식 투자자나 아니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뭐 이런 쪽은 한 10년 정도 되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네. 지금은 이미 연준의 상당한 폭의 금리 인하를 이미 시장 금리가 많이 반영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금리를 안 낮추게 되면은 그것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큰 영향은 없지 않겠는가. 긍정적인 어떤 기대 효과는 뭐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에서 이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기조가 있었군요. 오늘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연또 3.5%로 또 동결했어요. 네.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를 여쭤봤으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그거와 함께 맞물려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우리 한은도 곧이어 바로 금리를 인하해야 할까요?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성장률을 보면 네. 작년보다 올해 성장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작년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한 1.4%. 사실 경기만 보면 작년에 한국은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작년에 성장률이 역대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이었는데요. 근데 외견상 올해 성장률은 뭐 2% 내외, 2% 조금 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GDP를 구성하는 요인이 뭐 민간 소비도 있고, 뭐 수출도 있고, 뭐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 한국의 경기 회복은 거의 수출 회복입니다. 아. 그리고 수출 회복 가로치고 반도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출 쪽은 좋은데 나머지 실제로 내수라고 할 수 있는 예. 민간 소비, 뭐 구조적인 대정체고요. 기업의 설비 투자, 기업은 열심히 투자하고 있지만 한국 밖에서 많이 투자하니까 이게 뭔가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서 내수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낮아졌고요. 그리고 건설 투자,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투자 중에서 그 설비 투자보다 건설 투자가 더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저는 건설 자본의 이해관계가 특히나 이제 지방자치제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인프라 같은 게 잘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과잉 투자일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정말 노후한 면이 있어서 예. 굉장히 오래전에 지은 거고 우리나라는 경제개발도 늦게 했지만 부동산 쪽에 저는 건설 쪽에 경제적 자원이 좀 이미 많이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를 더 늘리기 어렵고 예. 예. 그러면 또 하나 남은 게 정부 지출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가 민간의 어떤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서 박근혜 정권 3년 차부터 이제 재정을 통해서 성장이 부양되는 흐름이 박근혜 정권 3년 차, 4년 차, 문재인 정권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예.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죠. 약간 뭐 진보적인 분들은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또 보수적인 철학을 가진 분들은 야, 뭐 정부가 하면 국가 부채도 늘어나고 차라리 뭐 민간에 하도록 놔두는 게 낫다라고 하는 뭐 저는 뭐 각자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 보수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죠. 예. 예산도 긴축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예. 그럼 올해 성장률이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은 내수에 영향을 주는 건데 내수 쪽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부동산 쪽도 이제 어느 정도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은이 좀 금리를 낮춰주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은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낮춰야 한국도 낮출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375, 한국이 3.5. 뭐 큰일은 안 나지만 조금 불편하거든요. 예. 기축통화국보다 금리가 낮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미국은 경기도 괜찮고 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가 조금 늦춰지는 게 은행 시스템 관리만 잘하면 사실은 큰 부담은 없다고 보는데 네. 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낮춰야 우리 통화 정책의 운신의 폭이 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국이 6월에 낮춘다 그러면 한국 또한 그즈음 그렇지만은 미국이 금리를 뭐 4번 낮춘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는 그것보다는 좀 적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한은이 금리를 많이 낮추는 시나리오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예컨대 뭐 부동산 쪽이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로 전이가 된다든가 그런 금리를 낮추겠지만 뭐 지금 생각은 미국이 6월부터 금리 낮춰서 한 4번 한국은행은
뭐 한 2번 정도 이렇게 금리 낮추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완벽하게 물가가 잡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건 지금은 물가보다는 내수 경기를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물가를 생각하면 사실 작년에도 금리를 올렸어야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중앙은행이 물가만 보고 통화 정책을 하는 거는 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주는 해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뭐 미국의 경우인데요. 미국은 금리를 올리다가 경제가 탈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파월 의장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 중립금리라고 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도 잡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기는 조금 둔화가 될 텐데 심각하게 경기 침체로 부르지 않는 수준이 어떻게 보면 중립금리거든요. 예. 근데 중립금리는 사실 전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중앙은행가들이 추구하는 일종의 이데아 같은 겁니다. 예.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금융시장의 반응도 보고 경제 지표를 보면서 사후적으로 알아나가는 건데 예.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탈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은행 시스템을 좀 주의 깊게 보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는 부채가 굉장히 가계 부채가 높아진 나라이기 때문에 금리 컨트롤 굉장히 잘해야 되고 다만 이제 금리를 낮춰줬을 때 다시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대출의 규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금리라고 하는 건 되게 세련된 정책입니다. 예. 금리란 게 돈의 가격이니까 예. 금리를 올리게 되면 뭘 하는데 이제 뭔가 코스트가 많이 드니까 뭐 집을 사건 투자라건 코스트가 많이 드니까 알아서 너네가 판단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대출 규제라는 거는 아예 대출이 나가는 양을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예컨대 뭐 이제 부동산 쪽으로 대출이 예. 나가고 이런 걸 엄격하게 하는 거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다시 경제적 자원이 금리를 낮춤으로써 다시 부동산으로 가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한국 경제가 위험해지는 길인 것 같고 그런 쪽은 돈이 못 가도록 정책적으로 아예 뭐 대출 받는데 굉장히 그 장벽을 세워두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높게 유지한다는 거는 지금 한국의 내수를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실질 성장률이 이제 만 2% 성장하는 건데 금리가 3.5%라 그러면 전 조금 높은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역시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먼저 결정을 해줘야 우리나라도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폭이 좀 좁아지면 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좀 높은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네. 있는데요. 환율도 좀 조정이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보다 예. 미국의 통화 정책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화가 가진 가치와 예. 달러가 가진 사람들의 수용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간의 예컨대 뭐 기축통화국인 달러와 엔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같은 것들이 환율에 영향을 줬는데 뭐 엔과 유로 정도를 제외한 나라의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이 뭐 어떻게 금리차를 유지하느냐라는 것보다는 미국이 좀 금리를 낮추면 그때는 좀 이제 달러가 좀 약해지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군요. 그래서 그런지 금리 차이가 꽤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그거에 큰 영향을 받았던 느낌은 아니었는데 네. 어찌 보면 그런 요인이 또 있었네요. 자, 이번에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경제 반등은 언제쯤이나 우리가 기대해 보면 될까요? 저는 이것이 아주 장기간 지속이 되는 반등. 예. 이건 좀 현실화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건 지금 기조에서 예전 중국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우리가 오. 지난 10년을 생각해 보면 예. 뭐 그래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성장률의 절대치는 높지만 기조적으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면서 예. 뭔가 중국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네. 뭐 저는 뭐 그런 흐름에서 중국 경제가 벗어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보면서 상반기에는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런데 신흥국이 네. 이 소비가 중심이 되면서 경제가 유지가 되면 참 좋거든요. 예. 소비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어쨌든 뭔가 이제 쓰면서 그 즉시 효용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소비는 굉장히 이제 비탄력적이잖아요. 소득이 줄어든다 그래서 뭐 소비를 덜 하는 건 아니긴데 경제가 뭔가 소비 중심으로 이렇게 잘 돌아간 나라는 저는 미국 빼곤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한국과 같은 나라는 한쪽은 수출, 한쪽은 투자인데 특히나 동북아 상국이 건설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예. 이제 중국이 그런 건설 투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의 관료들도 건설 쪽의 경제적 자원을 더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컨대 뭐 단기적으로 우리 이제 지난 정권 때도 한국도 이제 토목 쪽에 돈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을 문재인 정권이 가졌는데 이때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생기고 하니까 또 이제 그 건설의 고용 효과가 꽤 크다 보니까 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다시 뭐 그 토목 건설 투자 이제 늘렸어요. 네. SOC도 늘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많이 그쪽으로 돈을 넣으면서 투자를 해와서 건설 투자가 늘어나는 거는 즉각적인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예. 사람도 고용하고 뭐 콘크리트도 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건설에 돈이 들어갔을 때 장기적으로 부가가치를 못 창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2015년 이때쯤 중국의 내륙에 이제 출장을 가서 경험한 건데요. 거의 코엑스몰 같은 큰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최근 그 2015년 기준으로 한 1년 전에 지어졌대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다 돌아다니는 비어있죠. 사람이 뭐 10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 지을 땐 좋지만 지나고 나면 다 매몰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중국의 관료들이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더 이상 여기다 돈을 넣으면 큰일 난다는 걸 아는 거고 그럼으로써 이제 성장의 둔화를 감내하는 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올바른 정책인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성장을 뭘로 합니까? 지금 뭐 수출도 뭐 미국의 규제도 받고 뭐 이런 거라 그러는데 근데 요즘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이번 주에 중국이 5년짜리 우대 대출 금리를 낮췄죠. 예. 그리고 4대 은행에 대해서 부동산 대출을 풀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 보면 중국 경제가 뭔가 좀 핑퐁을 한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보면 둔화가 되는데 경기가 나빠지면은 부동산 좀 풀어주고 경기 조금 좋아지면 다시 막고 뭐 이런 쪽으로 10년 해왔는데 이제 최근 2, 3년은 뭐 헝다그룹의 파산이나 이런 것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순환적인 경기 조절책을 위해서라도 부동산에 돈을 더 넣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중국 관료들이 했었는데 예. 그게 최근에 나오는 변화들이 뭔가 다시 그쪽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좀 부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다시 부동산을 또 키우는 걸 감내하겠다. 아주 구조적으로 키우는 건 아닌 것 예. 같고 뭔가 지금 이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뭐 그런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그런 거라 그럼 저는 상반기에 네.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한 경험적으로 보면 한 2분기, 3분기 정도 그런 효과가 같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정책을 보면 떨어지기보단 좀 회복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중국의 경제 지표들은 참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지 참 걱정이 많지만 그래도 중국의 제조 PMI 같은 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경제가 궁금한데 뭐 앞으로 경제는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 뭐 이제 앞으로 경제를 알기 위해서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 설문한 게 이제 PMI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말 한 다음 달 발표될 PMI 같은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거와 같이 작동하는 기제였다 그러면 지금의 중국의 제조 PMI가 한 49거든요. 네. 이게 이 지표가 50 이상이 되면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이 야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믿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2월 말 3월 말에 발표될 PMI가 만약 50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좀 리바운드하는 흐름 아닐까. 최근에 중국 증시도 바닥에서 꽤 올라왔거든요. 네네.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지금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그럼요.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중국 경제가 활로를 모색할 탈출구가 있나요? 저는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게 결국은 투자 열심히 하다가 예. 이제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민간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선 중국이란 나라가 인구가 많으니까 큰 시장이지만 예. 중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 소비가 너무 적죠. 민간 소비가 아마 40%가 안 될걸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소비가 70%가 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뭔가 소비를 통해서 좀 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10년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성장률은 기조적으로 떨어지고 뭔가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은 많은데 뭔가 추락하려 그러면 조금 부동산에 숨통을 트여서 관리를 하고 뭐 이런 정도라 그러면 이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이번 주에 나온 4대 은행들에 대해서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특히 이제 주식 투자처럼 아주 장기간의 지표도 중요하지만 뭐 한 2분기, 3분기 정도는 또 한번 그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는 지표는 제조 PMI 네. 이런 것들 좀 열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부양책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해법을 모색해야 될지 아직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경제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흐름이 계속되면요. 그럼 우리 경제에서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비중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돼 갈까요? 점점 줄어들겠죠. 이미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거 우리나라 수출에서 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년 전쯤에는 홍콩까지 포함하면은 38%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게 지난 1월 기준으로 보면 딱 1월 수치는 아니고 작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 12개월을 이제 누적해서 보면 2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미 수출 비중이 10%에서 한 18%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과정은 이미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뭐 이게 결국 한국 경제가 좀 힘들어진 주된 원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일부에서 한국이 여러 항목 중에서 내수는 사실은 뭐 장기 정체였고 예. 결국 이제 그 수출과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이 경기를 지탱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민간 쪽은 수출인데요. 네. 우리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 수지흑자가 한 8천억 달러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중국에서 벌어들인 게 6,9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다가 제가 예. 왜 2021년까지로 말씀드렸냐면 2022년부터 우리나라의 대중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기 예,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중국 경제 성장 자체가 좀 둔화가 됐고 또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뭔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좀 이제 낮아지는 것 같고 이미 낮아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중국이란 나라가 조금 같이 사업을 하기에 좀 위험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요?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다분히 예. 중국이 이념지향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은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뭐 사실 해봐야 그것이 뭐 미국식의 스탠다드이긴 하나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그 규범인데 확실히 시진핑 정권 들어와서 지난 10년 동안은 정부가 넘은 걸 많이 하죠. 뭐 정부가 손 안 대는 데가 없잖아요. 요즘 경기가 안 나쁘니까 기업을 안 때리지만 뭐 알리바바에서부터 배달앱에서부터 사교육업체까지 뭐 다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국 사람들의 권리라고 봅니다. 중국 공동체가 우리가 뭐 공동부유 이런 슬로건으로 가는 거는 그들의 권리인데 같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불안불안하죠. 그럼요. 그리고 또 어쨌든 그 중국 결국은 이제 그 투자라고 하는 게 재산권에 대한 고도의 보호인데
지금 중국에서 돈을 빼내기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전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좀 전략적인 좀 축소, 전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미 뭐 롯데그룹처럼 정말 수조 원이 털리고 나오는 데도 있지만 공장 이제 빼내고 하는 기업들이 꽤 나오거든요. 이제 전략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 보이고 다만 이런 것들은 뭐 저도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나라가 정말 중국 덕을 많이 받고 또 한국의 자산이 중국에 많이 가 있고 또 중국 비즈니스에 목숨 건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용하게 질서 있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비중을 우리가 얼마나 잘 낮추느냐가 저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볼 때 한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 있어서는 반도체가 절대적인데 네. 한때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70%가 중국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도 뭐 지금은 뭐 AI라든가 새로운 이제 약간 범용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게 나와가지고 예. 새로운 수요의 숨통이 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중국의 둔화 이런 여파에서 한국이 아주 자유롭기는 저희들이 뭐 질서 있게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중국 성장이 둔화되면서 한국이 받는 어쨌든 득보다 실이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위축 그리고 중국의 제도적인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은 점점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번에는 일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뭐 일본 니케이 사상 최고치 찍고 다시 소비도 살고 뭐 기업 실적도 좋아졌다 등등 뭐 좋은 소식들만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일본 경제의 요즘 모습은 일시적인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일본 경제는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주가와는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일본 니케이 지수가 89년도의 그 고점은 정말 영원히 못 갈 거라고 봤는데 이제 오늘 넘어섰어요. 예. 근데 지금 독일 경제가 작년에 역성장도 하고 걱정이 많은데요. 독일 닥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또 이탈리아 걱정 많은 나라죠. 예. 이탈리아 주가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국민 경제 전체와 어떤 뭐 주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맞진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지표들에서도 일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는 일본 경제가 선순환에 들어갔다는 데에 대한 판단은 좀 유보하고 싶은데요. 예. 작년에 이제 GDP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높았죠. 네. 일본은 1.9, 한국은 1.4. 근데 저는 일본이 기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기저효과냐면 2020년에 많은 나라 경제가 후퇴를 했습니다. 예.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0.8이었고 미국도 한 4% 가까이 성장이 둔화됐는데 많은 나라들이 그 다음 해인 2021년도가 성장을 많이 하면서 예. 2020년의 마이너스를 그 다음에 다 극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일본은 작년에야 극복했습니다. 아. 4년 동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보다 실은 그 코로나로 인한 경기 후퇴. 사실 뭐 경제라는 게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게 뭐 걱정거리지 실제로 역성장은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 그걸 1년 만에 극복을 했고 일본은 3년 만에 극복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본은 기저효과가 작동했다고 봐야 되고요. 예.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뭐 0.78%니까 뭐 성장률만 보더라도 기저효과를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전 일본은 결국 성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일본이 디플레이션으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성장이 둔화됐으니까 디플레이션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성장이 되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그 나라 국민들의 상당 부분은 살아가는 방식이죠.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소득이 잘 안 늘어나면 네. 물가가 높아지면 살기가 힘들잖아요. 예. 특히나 일본처럼 과거에 쌓아놓은 자산이 많은 나라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은 디플레가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일본 그 고령화된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맞는 선택이었고 그러면 이제 그 뭔가 벌어놓은 노인들은 좋지만 사실 뭔가 해야 될 청년 세대들은 실은
디플레의 경제 미덕은 안 하는 게 버는 거다 하거든요. 네.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꼭 쥐고 있으면 물가가 떨어져서 구매력이 높아지는 건데 뭐 후세대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은 그거 뭐 부모들에게 상속받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한 250% 넘어가도 국가 부도가 안 나는 이유는 저는 일본 정부의 부채를 일본인들이 다 일본의 뭐 우체국이나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정부 부채가 늘어났을 때 부작용은 부모 세대가 빚진 거를 자식들이 많이 갚아야 된다라는 건 합당한 지적인데 네. 근데 일본처럼 자산을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다 그러면 자식들이 예컨대 자기 부모가 일본의 우체국 예금에 투자한 게 그 예금이 일본 국채를 사서 운용이 된다 그러면 자식들이 상속받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성장이 둔화가 되면 물가가 안 올라가는 게 그들 나름의 어떤 생존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성장의 선순환이 걸렸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은 좀 유보하고 싶고 특히나 정말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 결국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경제가 성장하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발현이 되는 방식은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도 뭐 임금 올려준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작년 기준으로 일본의 물가가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1.2%였어요. 그래서 뭐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기시다도 막 그 노동단체들 다니면서 너네 바보같이 있지 말고 막 오히려 춘투를 정부가 막 조장을 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 구조가 좀 잘 안 바뀌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주가가 사상 최고가 가고 있지만 기시다의 지지율은 뭐 10% 초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임금이 올라가는 모습이 일본 경제가 탈디플레가 되고 뭔가 성장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잣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그런 변화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 제가 예전에는 뭐 주식 투자 책을 보면 주가는 국민 경제 교과서 이런 얘기 했는데 네.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그 세계고 예. 국민 경제는 또 다른 영역인데요. 그렇군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그 나라 경제를 선반영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또 아닌 면이 많군요. 예, 어느 정도는 뭐 경기가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느끼는 경제 활동에 비해서 자산 가격은 뭐 너무 높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진짜 이제 저출산은 답이 없는 것인가 이런 걱정도 하고 있고 한국 경제에서 이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이 일본 경제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여러 수치상에서도 비슷한 면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비슷한 거는 뭐 고령화가 되고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비슷하고요. 그리고 일본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이건 이제 일본보다 한국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크게 보면 이제 90년대 열리자마자부터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된 거죠. 네. 90년대 내내 잃어버린 10년인데 90년대의 일본의 GDP 성장률을 이제 연율화시켜서 보면요. 독일이나 영국보다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일본에게 심각했던 거는 80년대에 굉장히 높은 성장률에서 독일이나 영국보다 성장률이 낮아지진 않았지만 10년 동안의 낙차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중국 경제가 잘 나갈 때 중국 덕을 보다가 지난 10년이 이제 중국으로 받는 수혜가 둔화가 되면서 성장이 둔화됐던 시기인데 한국 경제의 지난 10년의 성장 둔화는 일본의 90년대보다 더 속도가 빠르니까 뭐 사실은 뭐 그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그 20년 혹은 30년 이 시기는 자산 가격이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예. 일본의 이제 뭐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은행으로부터 뭐 주택은 대부분 대출 받아서 하잖아요. 예. 특히나 일본의 80년대의 그 부동산 대출은 너무 과열이라서 LTV라 그래서 집값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중이
비율이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에다가 뭐 취득세 이런 것도 다 대출해 줬어요. 예. 그러니까 부채는 한 20-30년 갚아야 되는데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떨어지니까 일본이 아무것도 못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참 부동산 가격은 올라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인데 일본이 잃어버린 그 20년이 됐던 거는 저는 자산 시장의 붕괴와 같이였는데 이거 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좀 다른 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는 일본이 수출 주권을 너무 빨리 포기했던 것 같아요. 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너무 미국 말하는 대로 빨리 절상을 시키니까 예. 수출이 망가졌고 또 엔화가 강해지니까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본이 공동화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를 부양하려고 막 금리 낮추다가 엄청난 버블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한 4-5년,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너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게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한국은 일본과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수출 비중이 한국이 훨씬 더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GDP라고 하는 총량으로 보면 한국은 글로벌 경기의 변화가 경제에 많이 반영이 되는 구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식의 디플레로 가는 건 우리가 선택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글로벌 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좋아지면 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고 뭐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의 보호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수출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면 네. 한국 마이너스고 좀 집값이 좀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약간 지금 버블 상태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지금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세요? 더 올라가기에는 예. 좀 힘든 거 아닌가. 왜냐하면 부동산은 빚을 내서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빚을 낼 수 있는 임계치의 한국 경제가 저는 이미 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경제도 나름대로 이제 활로를 좀 모색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난국 중에서 킹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이걸 쓰러뜨리면 그래도 한국 경제가 굉장히 다시 활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라는 시급한 해결책 그런 어느 게 좀 쪽일까요? 있을까요? 저는 뭐 다 한 고쳐야 방은 돼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가계부채 관리 잘해야 되고 예. 특히 부채를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중국이 여러 가지로 규제를 받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저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중국 기업들이 좀 규제를 받는 가운데서 네. 뭐 그런 데서 틈새 시세를 좀 잘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인 흐름을 한 번에 조망한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닌데 오늘 센터장님의 말씀 덕분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실히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학균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